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미증시 주가의 위치, 떠야 할 자리에서는 뜬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국내 증시 역시나 상당히 어려운 구간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은 가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 바로 얘기 많이 들었던 이머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강의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사실은 끝은 좋았지만 그 사이에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CPI, PPI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미 증시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주가 위치, 소위 과매도 국면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텐데요. 지금 제가 여의도를 통해서 왔던 부분들인데 여의도는 지금 벚꽃이 만발합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다행히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감됐으니까 물론 이게 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휴일을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벚꽃 같은 그런 강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도 국내 시장은 혼자 자립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얼마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끌어내렸다면 오히려 지금은 대선이 앞에 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선거 앞에 뭐가 없다? 그렇습니다. 선거 앞에 악재가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수상으로는 올라갈 때 이게 어떤 테크니컬 리바운드, 어떤 과매도기 때문에 뜰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 앞에 떴을 때 우리가 240선에서는 매도를 때려들었었죠. 60과 240이 역별됐을 때 자율적인 반등의 한계가 바로 240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또다시 내려오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하나, 국내장은 얼마죠? 2399포인트. 이게 과매도 지수였고, 두 번째,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미증시는 4880포인트, S&P 500 기준입니다. 이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져 있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뭔가가 재료가 있으면 항상 주가가 뜨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60일간 대선을 앞둔 상태에 있고 이제 대선 S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수는 역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은 모멘텀이 없어요. 오늘 나왔던 콜린스 보스턴 총재 발언도 이머전시가 발생됐을 때 연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는데 연준은 뭘 보죠? 일단 물가를 먼저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를 봅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학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보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이름은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머전시. 그러니까 만약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준은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 멘트가 그 차도 호재를 찾아 헤매던 그런 투자자들한테 단비를 내려주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로 인한 주가의 어떤 모습은 계속 위아래로 데코포코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길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내 시장의 입장을 봤을 때는 테마주 중심의 장세가 계속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7공주의 의문을 말씀드렸죠. 이게 딱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약세 현상을 보였던 것이 반도체 종목군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종목을 분석할 때 보니까 뭐 반도체 종목군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 비중도 막 30%는 기본이고 50%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들조차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 주에 골고루 역시 반등을 시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7공주 종목의 중심부로 한 테마주 장세는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지수는 별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장은 나름대로
재밌는 장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주도주의 대열에서 있을까 해서 분야할 때는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붙였던 것이 아무래도 우리는 출생에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들 종목이 움직였고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번에 대권 주자들이 결국은 대통령 후보에 나서면서 각 당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그런 종목들이 역시 회전목마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조선. 자, 이 조선은요. 이건 뭐 아마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너튜브에서 계속 제가 후편 방송할 때 제가 만약에 원픽 올해 주도주에 딱 하나만 정한다면 바로 조선주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 아실 겁니다. 이 조선주는 우리가 지속해서 봐야 되는 올해의 주도주다.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주가 위치를 보면은 제약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 뒤에 하여튼 이 뭐 여기 다 쓸 수가 없어서 못 썼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각각의 테마성 종목군이 결국은 회전목마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주말에 보면 로봇주들도 내려갔다가 살짝 또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뜰만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야 이거 지금 너무 빠졌는데 라고 느끼는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의도에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주시장에도 벚꽃이 피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국이 좀 예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갖다 질러대면 중국이 예전처럼 아이고 형님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시진핑이 미국으로도 날아갔고 그렇죠? 근데 가보니 트럼프하고 상대해 보니 알았다는 거죠. 과연 뭘 알았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끝까지 가느냐. 막판에도 결국은 질러대니까 받았죠. 자, 145, 우리도 125까지 받아.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교육량이 한 80% 정도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둘이 다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약간 위에다가 복선은 깔아놨지만 어쨌든 중국이 끝까지 가는 이유 이걸 알아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그다음에 장은 항상 현재 위치에서는 항상 어쨌든 순간 폭등을 줄 수 있는 위치에는 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됩니다. 심지어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리밸런싱이 나오죠. 자산의 포트. A에 얼마, B에 얼마, C에 얼마 이렇게 자산의 포트를 구성했을 때 여기는 제가 지난 2020년 3월 달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여기선 제가 결혼 자금을 끌고 와서라도 배팅을 쏠 겁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지금의 주가 위치는 제가 다른 데 넣어놨던 자산을 이쪽으로 끌고 오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 또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공방이었네요. 바로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들어가죠. 자 보시죠.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게 지난주의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여기 의미 있는 숫자 있죠. 2399. 요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12월 말 주가가 2399입니다. 그 2390은 어떤 의미쯤 있을까요? 녹색 캔들 구간이죠. 즉 주가가 내려가다가 뜰 때 당연히 모멘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모멘텀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서 초저금리를 했을 때 올라가는 금리의 모멘텀 이게 있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머전시, 과매도 구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녹색 캔들 구간. 지난 2022년도 6월달 2332포인트 기억하시죠? 거기도 녹색 캔들 구간, 여기도 녹색 캔들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여기가 왜 의미가 있느냐? 역대 국내 시장에서 0.8대에서 시장에 진입했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실패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내 시장은. 근데 얘는 지금 2399를 깨고 밑으로 쑥 빠져내갔었죠.
이런 데서 절대 내려갈 때 투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여러분께 공방 때도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주중 방송에도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절대 투매하지 마라. 왜? 이거는 2399 아래는 과매도 구매다. 이걸 아셨던 분들은 바로 여기 주가가 지난 목요일 날 주가가 급등을 줬었죠. 바로 트럼프의 관세 90일 유예 발표 때문에 순간 급등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금요일 날도 아침에 시초가의 주가가 밑으로 갔죠. 똑같은 멘트예요. 저희 수강생한테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이런 저런 뉴스 무조건 내려갈 때는 여기서는 매도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왜? 지금 주가는 그냥 가만 놔둬도 주가가 뜰 수 있는 그런 바로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얘가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주가가 떴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때렸던 자리 아닙니까? 자율적인 반등이었을 때는 올라갈 때 한계가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장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긴 678. 둘 다 바로 작년 연말의 지수. 바로 저 지수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뒤어가서 올라갔지만 뭐 야간 선물은 그렇게 강하게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알아본다. 얘가 뜰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디 있냐면 주가 지도입니다. 주가 지도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요걸 좀 자세히 하고 여기가 잘려 있는데 이렇게 60이 이렇게 대들주면서 내려왔잖아요. 창 이렇게 안 빠집니다. 항상 주가가 하락을 보일 때는 항상 하락 파동, 역N자인 파동을 주거든요. 이건 역N자가 하니까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주에 제가 분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분봉 잠깐 보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분봉을 보면 60과 240이 데드. 아까 일봉하고 똑같아요. 이렇게는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목요일날 급등을 줬던 게 이게 우연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투자 경험이 무지하게 오래되신 분들, 나름대로 세련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참 묘하다. 뭐가? 주가가 내려가서 항상 뜰만한 자리가 오면 없던 호재도 생기고요. 반대로 주가가 조정받을 만한 소위 고층 아파트에 가면은 없던 악재가 생긴다는 것을 아마 여러 분들은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가 지도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장의 그림을 준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2020년대 중국 증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들 줬을 때 얘는 이렇게 그냥 안 빠집니다라는 얘기. 반드시 빠져도 이게 들었다 빠진다. 이게 또 하나 언제냐면 2018년도에 12월 달에 바로 제롬 팔 의장이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폭락을 줬을 때 그때 우리가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어떤 것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는 한 대가 아니라 함대가 옵니다. 다 이걸 우리가 엠파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엠파동이 반드시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었다 빠지는 거죠. 물론 얘를 거꾸로 보면 얘는 또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역N자 하락 파동을 주듯이 올라갈 때는 N자의 상승 파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놈은 위로 뻗어 올라갔다가도 또 갔다가 N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도 막혀 있고 이게 내려가더라도 얘는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도 하단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이게 어떤 흐름을 주냐면 이게 괜히 지수만 상승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안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위아래가 막혀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테마 종목이 움직이기 때는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뜰만한 자리에서 뜨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90일간의 유예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이겠죠. 일단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 대 그다음에 다수 그죠? 중국을 중심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멕시코, EU 기타 동맹국들까지 다 적으로 돌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염두에 뒀던 것을 볼까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함께 뭉치는 거. 그래서 중국과 EU가 뭉친다든지 얼마 전에 한 중일 뭐 외무장관이 만난다 사진 찍는다 그러면 백악관에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두고 바깥에 뭉치네 이럴 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신의 한 수가 뭘까요? 갈라치기입니다.
중국이 야 모여 야 미국 쟤네들 안 되겠는데 모여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중국 너는 별개, 야 너희는 그냥 그대로 가. 여기서 한번 드러나는 것은 역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었던 거죠. 결국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은 결국은 미국이었거든요. 지난 2001년도에 구소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깜도 안 되는 중국을 WTO 갖다 집어넣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2008년도에 원래 미국은 40% 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 GDP의 40% 이상만 올라오면 잡아먹죠. 가만 안 놔둡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일본과 그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외무장관을 불러다가 야 너희 지금 환율이 너무 엉터리잖아. 너 이렇게 막 인주적으로 막 환율 조작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990년도서부터 바로 미국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넘어갔던 바로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절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바로 2008년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중국을 밟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디서 터졌습니까? 자기네에서 터졌죠. 그래서 중국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돌리려고 하니 마치 시험관에서 유리관을 쉴 때 불을 가하고 이걸 서서히 되는데 이걸 빨리 쉬려고 하니 이게 부러지고 이건 가장 큰 피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 국채가 이젠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손을 들 가장 큰 계기가 뭐냐. 주식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미 사실은 이게 참 말도 안 되죠. 소위 소셜 미디어에다가 지금은 주식을 사기 딱 좋은 찬스 해놓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장이 폭등했잖아요.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참 보다 별꼴을 다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식을 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결국 트럼프도 손드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죠. 결국 처음에 트럼프가 상호간세를 발표한 다음에는 여전히 내려가던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어디서부터 변곡이 생겼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이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복관세를 발표하니까 환율이 미 국채 수익률이 위로 급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주시장의 급락에는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나 주시장 안 보고 있어. 하다가 인터뷰에서 보셨죠. 채권 시작 참 뭐 아름다운 날이고 무슨 날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이 많이 겁먹는 것 같다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는 90일간 유예했습니다. 알았어. 트럼프의 약점을 안 거죠. 이미 우리가 한계의 약점을 어떻게 알았냐면 내년 12월, 그러니까 내년 11월 달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뺏기게 되면 이미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경험했거든요.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이미 본인은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중간 선거가 트럼프의 최대 악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더라도 결국 내년에 11월 달 선거, 그러면 11월 달 가서 올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반년 전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도 우리가 1년 동안 오히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가 부자되기 프로젝트 한다면 이 장은 상당히 우리가 오히려 역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악재가 또 하나의 단점이 생긴 거죠. 당신이 주시장은 안 보더라도 채권은 보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10년 만기 이 국채 수익률이 내려와야 지금 결국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감세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정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싼 이자에 찍어낼 수도 있고 또 이미 이 앞에 조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걸 갖다가 빨리 상화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 독약이죠. 이미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하고 나는 바로 요것만 보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중국의 보복관세 위에가 이게 올라가면서 위기가 터진 게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22년도 6월 달 주가가 저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이게 2020년 3월 달과는 장이 사뭇 다녔던 게 이때는 모멘텀 있는 장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위치만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금리가 초저금리면서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돈 벌어서 강남을 이사 가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근데 2022년도 6월 달 이후에 주가의 바닥일 때는 이게 많이 빠진 건 똑같은데 이때는 모멘텀이 없었어요. 뭐가? 금리 모멘텀이. 근데 지금은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2022년도에 6월 달 이후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요. 우리만 악재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나라들만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만다행. 누가 위기입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이 위기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왜? 결국 그들이 그렇게 위기일 때는 오늘 아침에 콜린스 보스턴 총재가 얘기했듯이 패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항상 역사적으로 항상 위기였을 때 연준이 들어왔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연준이 들어온 것을 감히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미국이 너무나 잘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위험해졌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오,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설. 자, 첫 번째. 미국 내에서 마진콜 발생설, 헤지펀드 중심에서 결국은 최근에 주시장이고 뭐고 이렇게 망가져 내려가다 보니까 담보 부족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위기가 생기면 기업체들도 위기가 생기면 위기가 생긴 걸 터나요? 아니잖아요. 뭐 드라마 얘기해서 안 됐지만 결국 위기가 생겼을 때 안 나가는 걸 팔면 떨이로밖에 팔 수 없는데 잘 나가는 건설업체를 하면서 12조를 마련한 아마 요새 무슨 드라마 하나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저는 물론 그런 형사 콜럼보나 그런 드라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주식과도 연결시켜서 보는데 결국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고 그동안에 이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 무조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금값도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때린 거죠. 근데 요건 하나 체크 포인트. 만약에 이번에 이게 국채 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밑으로 똥값이 돼서 내려오고 이 현상이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라면 그건 순간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국 자체 문제에서 마진콜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 이게 올라간 것이라는 얘기. 두 번째, 바로 시진핑. 중국이 때린 거야. 중국이 보복으로 국채 갖다 내다 판 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원래 미국의 채권국 1위잖아요. 지금은 2도 밀려나 있죠.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대판 붙으면서 이때 국채를 엄청나게 매각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의 보복으로 때린 거야.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김 소장, 그럼 당시 어디를 보고 있어? 지금 현재 월가 나온 중에서 가장 설득력에 받아들인 곳은 바로 니폰 네스요.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님, 일본이 만약에 미국의 국채를 때려버리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때린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 8월 달 혹시 기억나십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여기 작년 8월 달에 엔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니까 그럼 그동안에 외국으로 이 엔캐리 자금이 어디로 많이 들어갔냐? 미국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갈 거야 해서 한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엔 달러 환율 한번 보십시오. 여기 와 있습니다. 같은 자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해서 일본계 결국 와타나베 부인들의 매도가 컸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 현재는 가장 설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쓱쓱쓱 딜리트. 여기든 저기든 어쨌든 미국의 국채가 지금은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결국 여기에 결국은 트럼프는 삑 하고 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안 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뜰만한 자리에 오면 호재가 납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그림 그대로 하나 카피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요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참 이건 제가 공방에서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밑으로 6,100에서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 수직 하락하였는데 너 어디서 뜰 거냐? 매매전 어디야? 의미선 어디야? 그때 이 그림 그대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4개월 선에서 뜨고 그 지수가 바로 이 지수였고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72개월 선에서 뜨는데 그 지수가 바로 여기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결국 요 사이에서 뜬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결국 요 사이에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주가 여기 있었죠. 여기 내려오면 떠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아까 그 90일간 유예가 나온 거고 주가가 뜰만한 자리에서 오면 항상 주가가 뜬다는 거. 차트를 항상 지나가면 항상 맞는다는 거. 오직하면 제가 여러분들 다시 제가 자산을 더 끌고 와서 배팅을 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다행히 또 지난주 월요일 날 바로 그 특집 방송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 이번 주에 얘가 이렇게 꼬랑지를 딱 주고 있습니다. 요보단 좀 더 올라갔겠죠. 이건 제가 중간에 새벽에 2시 경우에 뽑아놓은 부분들이니까 요 부분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4,880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 공방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계산기 좀 꺼내서 그랬어요. 왜? 6,100에서 얘가 20% 빠진 여기가 만약에 제가 딱 하나의 지수만 꼭 찍는다면 마이너스 20% 하락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럼 얘가 20% 빠진 0.8이죠. 이 0.8 계산한 값이 4,880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공방에 많은 분들이 도셨는데 그때 이런 표현했어요. 만약에 지금 계산기 꺼내놓고 이거조차도 누르지 않는 게으르신 분들은 다음에 제 공방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걸 누르셨던 분들은 이번에 성과를 보실 겁니다. 아, 얘가 드디어 들어오니까 떴구나. 얘를 일봉으로 보면 딱 요 그림이 있었던 거죠. 딱 여기 걸치는 요 그림 이후에 그다음에 호재가 나오고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오늘 주가가 약간 올라갑니다. 물론 얘는 바닥에서 천 적 없습니다. 올라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다시 두들겨 맞아도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또 악재에서 두들겨 맞아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얘는 이렇게 쭉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락 파동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넓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디테일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내려갈 때 좀 더 빠진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두 개가 대들 주겠죠. 그죠? 신군이 요거 대들 주겠죠. 네. 요렇게 보면. 그죠? 그럼 60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거 다음에 무슨 파동 주죠? M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60이 이렇게 쭉 빠지면 시니시어가 아니라 이때는 세척의 배가 옵니다 하듯이 네. M 파동. 파동을 주죠. 이거 M 파동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떴든 안 떴든. 왜? 유착이 된 대로 얘는 항상 언제든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다만 얘가 떴을 때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제 다 끝나는가? 아닙니다. 지금 콜린스 볼턴 총재도 위기 때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지금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물가에 대한 걱정들은 똑같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2년 만기거든요. 2년 만기는 여기 보면 목요일 날 이 2년 만기 금리가 내려왔어요. 왜? CPI가 무지하게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 그럼 내려와야지. 얘는 내려왔는데 보세요. 얘는 안 내렸습니다. 물론 요거 뒤에 이제 올라가다가 오늘 약간 또 뒤에 가서 약간 좀 이게 약간 이렇게 조정 받았죠. 어쨌든 얘는 CPI가 좋게 하는데 CPI, PPI가 좋겠는데도 얘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트럼프의 관세에 의한 물가는 지금이 아니라 4월 달 이후 특히 하반기에 이게 절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CPI, PPI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와 소비심리 지수가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대 인플레 지수가 50에서 67로 가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그런 말 쓰죠. 이거는 내가 민주를 지지하느냐 공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당파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50에서 67로 떴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여기에는 이미 공화당을 지지하던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거는 이 물가는 심상치 않겠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특히 중도파들은 이건 무조건 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지수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 지수는 이거 내가 이 돈 아껴야지. 이거 함부로 돈 쓰면 안 되겠는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건도 빨리 사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지금 요새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잘려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쓰는 건 씀씀이 주려고 하고 있고 물가는 높다고 생각하니까 최악이었죠. 그런 상태 속에서 얘까지도 상당히 혼조를 보이니까 트럼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뻑 가는 현상들이 발생되게 된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위치가 항상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뜬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고 올라갔던 그 배경은 어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이 웬만하면 고개시킬 줄 알았겠죠. 근데 이미 초창기에 저희는 벌써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마셨죠. 절대 이번에 중국은 끝까지 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시죠. 145를 받고 그래 올해 오케이 우리 125에 맞대응 콜. 그 내용들이 쭉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콜했을까? 첫 번째, 자신감. 이미 트럼프를 그때 2018년도에 경험해봤어요. 이게 붙어볼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은 세계 공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막혀버리면 타격이 있을 거야. 당연합니다. 타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은 내수 성장 중심의 나라일까요? 수출 중심의 나라일까요? 2001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2008년도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30% 이상이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내수가 60% 가까이가 60%가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은 19% 정도가 됩니다. 19%가 작은 겁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큰 거죠. 근데요, 그 대외 수출 중에서 그러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14.7%입니다. 그러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인데 여기서 17%가 되면 한번 계산기 한번 뚫어보시죠. 얼마가 나오나? 얼마가 나오면 2.8%입니다. 중국의 전체 GDP에서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진핑 같으면 2.8%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곧바로 말하라고 날아가겠습니다. 시진핑이 이럴까요? 절대 죽었다 해도 못하는 거죠. 해볼 만한 자신감 이미 한번 거친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이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할까요?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주변 국가에다 쫙 깔아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저 14%대의 유럽, EU가 이미 14%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안도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하나에 올인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소위 다변화, 다각화했기 때문에 이번엔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을 이 중국이 가졌다는 겁니다.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세 번째 힌트를 줬습니다. 어디서? 지난 3월 달에 양회에서 이미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더군다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는 해볼만 하다. 여러분 오직하면 우리가 소위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모자 자체도 옆에 웃기는 거 하나 나왔죠? 사진으로. 뭐예요? Made in China. 그 모자 자체도 차이나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그렇죠. 미국의 오히려 저소득층이죠. 갑자기 여러분들 미국은 이 뭐라 할까요? 클리어런스라 같은 어떤 우리로 보면 아울렛 매장이나 싼 매장 그리고 전부 다 뭐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싼 물건들이 엄청나게 저소득층이 즐겨 찾는 쇼핑센터인데 갑자기 그게 가격이 2배로 뛰었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은 이거 길어봤자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만 참으면 내년에 대선 이렇게 그대로 놔둬버리면 중간 선거에서 이건 뒤집혀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결국 시간은 누구의 편하고 믿고 있는 겁니까? 중국은 중국의 편하고 믿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불리한 거죠. 여러분 요새 기사거리 봤어요? 야 제발 나한테 전화 좀 해. 그러고 있잖아요. 기사만 나올 때보다 전화를 기다리는데 왜 안 와? 그렇죠. 오히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누구 편인데 중국의 편이잖아요.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시진핑은 다음 주에는 다른 나라 갑니다. 결국은 중국은 끝까지 가는 거죠. 다만 이미 미국에서 우리 145 때렸는데 이제 이 이상은 우리가 의미가 없어. 안 때릴게.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베끼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질렀어? 그럼 우리도 125 질릴게. 네 더 이상 안 때린다고? 알았어. 그럼 우리도 니들이 그 이상 더 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놔둘게. 하지만 한할령 얘기다시
우리가 한할령 얘기하듯이 그래 하지만 소위 우리가 비대칭 보복 니들 들어온 영화 이거 우리가 제약할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데다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얘들은 다른 데로 영화 보는 경우 있지만 지금의 4월인가요? 지금 5월 달에 그동안에 기다렸던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편이 5월 달에 나온다고 하죠. 어떻게 될까요? 못 보는 거죠.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anyway 결국은 중국은 끝까지 간다. 이걸 이미 초기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급등을 줬을 때는 오히려 줄여버리고 주가가 오히려 내려갈 때는 밑에서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구사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싹싹싹 틀리트 만약에 헷갈린다. 일단 지금의 장은 과매도입니다. 아무런 재료 없어도 뜰 수 있는 과매도라는 얘기는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수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아니라 테마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 대선 정책이죠. 지난주에는 대선 정책이 애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출산, 청년들 취직해야 돼. 그래서 취직 관련된 거. 개들 들면 끝난 거 아닙니다. 올라갔다 또 내려가면 또 뜹니다. 근데 이번엔 또 뭐가 뜨고 있습니까? 대선 정책에서 연하, 야나, 야 이거 온실가스, 탄소 포집 그리면서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뭐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줬죠. 또 역시 정책 테마. 우리 좀 지원할 거야, 니들. 뭐 드라마, 영화, 웹툰 이런 거, 게임 이런 거 지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테마 종목 갖고 있는데 못 갔던 거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게 휴일을 맞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선이 돌아가는 동안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거 앞에 악재 없습니다. 지금 추경도 뭐 줄이자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느리자로 나올 겁니다. 우리 얼마 돈 갖다 넣을 거야. 지금 대권 후보로서 가장 많이 거론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하나 야나.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일단 끌고 와야죠. 왜?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 지금 도구 라운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Y랩, 뭐 그다음에 스튜디오 미르, A스토리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들도 보면은 하나, 둘씩 밑에서 움직이죠. 조정을 줬다가 얘도 이렇게 보면 줬다가 튕겨 올라가는 모습 좋고 뭔가가 돌아갑니다. 회전목마식으로 계속 뱅글 돌아가면서 얘들 움직입니다. 근데 기존에 강했던 KBT나 이런 것들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클래시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종목이었었죠. 네이처셀, 이거 끼가 있는 종목이고 올릭스, 슈원스 글로벌 뭐 이런 KBT 관련된 이거 말고도 뭐 KBT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계속 뱅글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제가 항상 집어넣는 거 있죠. 지난주에도 어떤 거. 그렇답니다. 조선. 조선. 뭐 하나오션, 뭐 HD 현대중공업, 심스, 마린 엔진 이 조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산에 들어가는 거죠. 조선을 포함한 방산 얘들. 그다음에 지금 로봇주들 조정받았죠. 다들 밑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있으면서 지금 막 속성하시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게 보니까 반도체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걔들도 어차피 갑니다. 다만 어디 한 군데 몰빵을 쳐버리시면 기회비용을 잃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거 올라갈 때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게임에서는 쳐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밑으로 내렸던 종목은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주 이벤트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자, 시진핑 주석. 결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근데 이게 짝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싹 빼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있고 특히 여기 보면 3월 소매 판매 요거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 금토일. 우리 어차피 이제 금리 빨리 좀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유럽의 기준금리 걸죠. 요새 유럽은 마음 놓고 금리를 내리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이 관세 이후에 이제 금리 얘기하니까 관세 이후에 그다음 뭐가 핵심이 될까? 그렇습니다. 다음엔 환율 전쟁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환율을 때려잡을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깁니다. 결국 미국이 트리플의 딜레마로 화폐 패권을 가져가면서 기축통화를 가져가면서 이 돈들을 많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또 통화 강세 유지되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트럼프나 참모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축통화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건 가져가고 장점은 가져가고 자기가 그것이 폐해니까 무역적자 해소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또 시끄러울 거 이제 관세 환율 조작국 지정이니 뭐니 이런 게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달러 환율이 밑으로 확 빠졌죠.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은 달러 워낙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미 아시죠? 지난 월요일 날에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선 달러 인버스로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환차익을 얻어놨는데 이게 확 빠져버리면 피곤하거든요. 무조건 2배수짜리로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SMC가 실적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오면 얘들 주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역시 염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자, 다음 주에 얘는 이게 과매도 교환이니까 얘나 일단 주가가 떠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얘는 올라갈 때 여기 20선 위에 바디 코스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 얘는 올라가도 이게 외바다니까 여긴 저항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30분 보시면은 이게 갈 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가도요. 얘가 또 이게 60 이렇게 가도 얘가 이렇게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다음 주에도요.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겁니다. 지수는. 아직 지수는 아니에요. 다만 얘가 내려갈 때는 공토 내려갈 땐 갖다 던져서 안 된다. 왜? 올라와야 되니까. 과매도 국면에 있다. 머릿속에 2339. 이건 절대 2399. 요 포인트는 잊지 마시고 미국은 다시 또 시끄러운 세상에 와서 내려오더라도 4880. 그 24개월선과 72개월선 사이에서는 죽주의 구간인지 갖다 내다 파는 구간 아니다. 다만 올라갈 때도 얘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니까요. 요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보시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